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 짓다가 망하는 이유, 망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예방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 소개는 여기다 이렇게 또 써놨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는 그 부끄러운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데, 건축이나 부동산 쪽에 워낙에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까 너도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어느 날부터 공개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80년대 중반 학번인데, 학번이 법을 전공했고, 근데 원치 않게 전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 후기 대학을 갔으니까 가기 싫은 학과를 갔었는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아웃사이더였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법이라는 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참 공부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민법 강의를 한 20년 넘게 했고요. 민법을 강의하면서 부업으로 경매 투자나 경매 투자하여 낙찰받은 물건을 건축 리모델링을 해서 매매하는 부동산 매매법인도 부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교육이 주업이었고 건축은 부업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됐죠. 건축 관련되는 일이 주업이고 교육은 부업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올 에듀넷이나 부동산 전문 교육 사이트죠. 한국법학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 관련되는 사이트로 닥터빌드, 또 여기 안 써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건설업체도 하니까. 그리고 밤에는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소규모 건축 시행 관련되는 과정이나 토지 투자나 재개발 재건축 과정을 제가 운영하는 주인 교수로 있습니다. 야간에는. 근데 이런 거 강의할 때 주안점이 뭐냐면, 보통 보면은 토지 강의다, 경매 강의다, 건축 강의다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땅 투자하면 떼돈 법니다. 경매 투자하면 큰돈 법니다. 그러니까 함께 투자합시다, 공투합시다 해서 입금 받아가지고 싹 들고 도망가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항상 땅 투자하면 이게 위험합니다. 건축하면 이게 위험합니다. 그런 식의 강의입니다. 학교 강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환은 제가 어제 밤에 만들었는데, 어제 낮에 그 삼성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야, 집 짓다가 왜 사고 나니? 아니 종합건설하고 도급계약서 쓰고 그러면 계약대로 이행하면 되는 건데 왜 문제되는 거지? 설마 그럴 리가.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제가 어제 적어보게 된 건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 건축 회사에게 사기 당한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지식인 질문들이 많은데요. 보시면 건축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안 해요. 연락이 두절된 거죠. 또는 요것도 그렇죠. 건축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줬는데 공사를 안 해준다. 처벌할 수 있느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그 네이버에 올라와 있습니다. 1000명이 이런 피해를 당한다면 사실 네이버에 찾아와서 글을 올리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될 겁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마찬가지죠. 인테리어 공사 뭐 은퇴하고 뭐 호프집을 차린다, 식당을 뭐 운영하기 위해서 그 시설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추가 공사비 요구하는 거는 뭐 비일비재하고 제 날짜에 공사를 안 맞춰주죠. 왜 안 맞춰주냐 하면은 남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추가 공사비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쪽 동네는 기가 막힌 일이 많은데, 보통 킨텍스나 이런 데서 그 강의를 하다 보면, 그리고 건국대학교에서 강좌를 운영하다 보면 건설사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건설사에서 감리회사에서도 오시고 건축사분들도 오시고. 근데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는, 제가 시공사는 엄청 욕합니다. 사기꾼들이라고 욕을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수업 들으시다가 열받더라도 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건설사라고 다 사기꾼이겠습니까? 근데 90%는 사기꾼이죠. 10%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고. 요 질문의 내용이 참 뭐 평범한 전형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막 흥분해서 쓰셨나 봐요. 일반인들이 읽어보면 무슨 질문인지도 모르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해석을 해봤죠. 질문의 정의와 해석인데, 요 빨리 좀 보면, 건축주가 그 지인은 보통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시공사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고 피봤죠, 뒤로. 그래서 지인에게 소개받은 개인업자와 개인 건축업자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소개받은 거예요, 업자를. 근데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개인인 건축업자가, 그러니까 개인 건축업자 A가 아닌 다른 개인 건축업자 B가 와서 자기가 공사 총 책임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도급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대요. 이에 건축주 갑은 그 B의 안내에 따라서 또 명의대여 업체 C 건설사와 도급계약서를 작성을 했대요. 복잡하죠? 일단은 그 중개사무소나 건축사무소에 뭐 김상무, 박전무 이런 영업자들 그 시공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공사비의 2%, 3%를 리턴을 받는 거죠. 근데 얘가 또다시 그 시공권을 B한테 양도한 거죠. 이 과정에서도 프리미엄이 존재하겠죠. 근데 B는 신용이 안 좋은가 봐요. 그 신용이 안 좋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통장 개설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C 건설사 이름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C 건설사와 도급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풀어서 보면, 최초 공사 수급인인 개인업자 A는 프리미엄을 받고 시공권을 무단으로 B에게 넘긴 거로 해석이 된다. 이 박스 안은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업자 B의 신용불량이나 그 B의 채권자들, 빚을 좀 졌나 보죠. 계좌 압류, 가압류 등의 우려로 B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한 B는
시 명의를 빌려서 건축주 갑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거로 짐작이 된다. 질문 준 시기가 2018년 몇 월 달인데 시기와 건축의 면적에 비춰볼 때 건축주 직영공사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종합건설사하고 계약한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직영공사 형식으로 건축허가를 취득한 거로 추정이 되고, 또한 당시 법상 종합건설 면허가 필요한 현장은 아니다. 그 면적이 작기 때문에. 따라서 C는 종합건설 업체는 아니고 일반 법인인 건축업자. 근데요, 어제도 그 명함을 들고 오셨던데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무슨 종합건설이라고 써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에 무슨 종합건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제가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종합건설이 아니에요. 명함만 종합건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명함만. 사업자 등록증만 종합건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공제가입이 필수잖아요. 중개사무소 창문에는 그 1억 보장 뭐 이런 딱지 붙어 있잖아요. 그런 공제 가입을 해야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종합건설사는요, 이렇게 공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건설업협회 홈페이지나 또는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에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업자죠, 일반업자. 그런 업자와 계약을 했다. 따라서 C는 종합건설업체는 아니고 일반 법인인 건축업자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질문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개인 건축업자 B는 중국산 철근을 국산 철근이라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리고 공사 계약금 등을 상당히 지불했으나 B는 이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지불하지 않아서 다툼이 잦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업체한테 공사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주잖아요. 근데 하도급 업체들한테 돈을 내리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해석상 B는 공사 계약금이나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공사대금의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할 확률이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재대금이나 인건비를 외상으로 진행하려 하고요. 외상으로 하도급 내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형법상 입증만 된다면 그 행령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용도가 지정된 금액을 다른 데 유용한 거죠. 근데 얼마 전에는 그 이문동 쪽인데 공사업자가 자기 통장을 사용을 못 한대요. 신용이 안 좋고. 그러니까 건축주 통장을 이용한 거죠. 건축주가 자기 통장에 돈을 입금해 놓잖아요. 그러면 건설업자가 거기서 빼가는 거야. 그 현금카드로 빼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용하는 것도 통장에 다 찍혀 있어. 보니까 그렇게 입증이 된다면 그 행령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보면은 골조공사 이후에 공사 중단을 시켜놓죠. 보통 골조공사 이후에 공사 중단된 현장들이 많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빨리 끝내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결국 공사가 멈춘 것을 보다 못한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오버해서 초과해서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한 거는 50%밖에 안 되는데 공사대금은 90% 나가버려요. 90% 초과 지급하는 거죠. 보통 현장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골조공사 이외에 공사를 중단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기간 공사 중단을 참지 못한 건축주는 기성고 평가 능력도 없는 건축주죠. 얼마치 공사했는지 평가 능력도 없는 건축주는 결국 기성고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불하게 된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질문 보면은 초과 지급했는데 그 이후에는 인부 2사람만 출입하고요. 건축업자는 연락이 안 된대요. 연락이 안 된대.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돈을 받은 건축업자는 이 돈을 또다시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거죠. 중도금, 2차 중도금 받아가지고. 그러고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몇몇 인부들은 현장을 떠나면 영원히 돈을 받지 못할까봐 현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직원들은 출근을 다 하더라고요. 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월급을 주긴 주는 건가 했더니 못 주고 있대. 근데 직원들은 막 1년 이상 출근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물어봤죠. 야, 사장이 월급도 안 주는데 뭐 하려고 출근하냐고. 그랬더니 일단 출근하면 출근도장 찍으면 월급은 못 받지만 월급은 쌓이는 거죠. 쌓이는 거지. 그리고 사무실 뺄 때 타이밍을 봐서 그 보증금 남은 거에서 월급 받아가려고 계속 출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도 인건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지만 출근도장 찍고 왔다 갔다 하려고 계속 출근합니다. 질문 보면 4개월 후에 비가 나타나 4개월 만에 연락이 됐나봐. 건축주 갑에게는 자기는 돈이 없대. 그러니까 건축주가 알아서 직접 공사하시오 그러는 거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던데 90%가 그렇다니까요. 전형적인 히스토리다. 현재 건축주에게 남은 공사 대금으로 공사비 90%가 나갔는데 10%밖에 안 남았잖아요. 공사비 10억 공사라면 9억이 나갔는데 1억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남은 공사 대금으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공사는 한 4억 원어치 남아있어요. B는 공사에서 빠지려고 하는 거죠. 그 업자는. 즉 처음에 예견했던 토목공사비보다 5천만 원이나 더 들었다는 둥, 나도 억울하다는 둥, 덤핑으로 싸게 수주했다는 둥, 인건비 올랐고 자재값 올랐고 추가 공사비 때문에 더 이상 못해 먹겠다는 둥, 건축주가 알아서 하시오. 하도급 업체 내 소개할 테니까 직불로 알아서 진행하세요. 요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7번은 건축주 갑은 공사대금을 하도급 업체에게 직불해 줄 테니까 1억이면 될 줄 알고 공사를 계속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B는 거절해요. 왜요? 사학 들어가거든. 그래서 시공자 B는 오버 초과 지급을 받은 상태고 현재 건축주에게 남은 공사대금 가지고는 하도급 업체 직불공사를 진행시키더라도 준공을 못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B는 건축주의 제안을 거절하게 돼요. 나 공사 못한다고. 직접 하시라고. 자, 질문 보니까 공사 중단 상태로 1년이 경과한 상태래요. 단독주택 하나 짓는데. 그러면 건축주는 거처할 곳이 없어서 1년 이상 생활이 불편한 상태고 건축비 대출이자를 장기간 감당하기 힘이 들대요. 질문입니다. B는 건설사 C의 이름으로 도급계약을 했으니 자기는 또 법적 책임이 없대. 큰소리치죠. 인부들의 인건비도 다 지불했다고 큰소리치죠. 거짓말하는 거죠. 인건비와 자재값 달라고 건축주는 수시로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죠. 참다 못해 공사 포기각서를 달라고 요청했더니 건설회사 C는 B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C는 명의를 빌려준 자, 또 B는 건설회사 C의 책임이라고 미루고 있어서
1년 동안 건축주는 스트레스로 피가 마를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네이버에 질문이 최근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요, 이 사람 속 썩고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 정도는 감기입니다. 감기. 사망할 정도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 사례 더 보면서, 이거는 아예 그 경매로 날아간 거죠. 경매로 날아갔고 뭐 유치권 뭐 행사 중 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놨고, 등기부로 보니까 2012년도에 건축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건축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경매로 날아간 거야. 그러면 5년 동안 속 썩은 거죠. 건축주는 5년 동안 속 썩어. 2016년도에 우리은행에서 경매를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개인한테 돈도 꾸고 그랬죠. 개인한테. 유치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진한 부분은 유치권 행사 내역이고, 근데 이 물건을 제 아는 사람이 낙찰받았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저는 미리 알고 있죠. 그 등기부만 보면 그 건물의 히스토리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짤막하게 한번 보면 2012년도에 건축비 대출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부 다 건축비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요. 근데요, 토지의 담보가치를 초과해서 대출 안 해요. 토지의 담보가치 범위 안에서만 대출하죠. 그러면 충분한 건축비가 안 나와요. 뭐 땅 살 때도 대출 받았는데 뭐 충분한 건축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건설업자와 일부 외상공사를 약정하죠. 일부. 예컨대 공사비가 6억이라면 내가 3억을 줄 테니까 3억은 외상으로 합시다.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먼저. 왜냐면 준공 후에 뭐 전세 빼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부 외상공사를 하잖아요. 100% 사고 나니까 절대로 일부 외상공사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된다고요. 그냥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수협이나 이런 데 대출을 이용하면요, 100% 웬만하면 100% 건축비 확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PF 대출을 취급하거든요. PF. 토지의 담보가치 이상을 대출해요. 이상을. 이렇게 공사비 100% 확보한 상태에서 시공자와 계약을 해야지, 일부 외상공사로 계약을 하면 그 현장은 손해보는 현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공사한테 끌려가고 추가 공사비 요구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협이나 뭐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건축비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비싸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던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시불 대출이 아니라 기성고 대출을 하잖아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기성고 대출을 하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처럼. 그러니까 금리가 그렇게 세지도 않습니다. 근데요, 일부 외상공사를 해준다고요? 오중 못 났으면 시공사가. 총 공사대금 6억 중에서 3억을 줄 테니까 나머지는 외상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 해드릴게요. 왜요? 그 3억 현금, 3억의 현금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공사대금의 상당액을 유용합니다. 100%. 100% 3억 원을 유용한다고요. 그리고 하도급 내릴 때는 계약금 조금 주고 다 하도급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골조 올라가죠. 그리고 공사 중단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면 돈이 없는데. 그래서 6개월, 7개월, 8개월 계속 방치하니까 왜 이렇게 방치하냐고. 그러면 시공사는 뭐라고 합니까? 현금을 요구하죠.
돈 달라고. 외상공사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죠 또. 왜냐면 도급계약서에는 외상공사 내역이 안 써 있잖아요. 말로 한 거지. 미쳤냐고 그래요. 내가 왜 외상공사 하냐고. 외상공사 할 것 같으면 내가 땅 사가지고 내가 하지 왜 대개 건물을 지어주냐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을 요구한다니까. 그러고 유치권 행사하고 막 그래요. 결국에는 참다 못한 건축주는 이 사람을 내보내죠. 그러면 얘가 순순히 나갑니까? 1억 더 달라고 하지. 그러면 더 준다고 계약서 공증 쓰고 합의서 쓰고 내보내요. 지금 2012년도 건축비 대출을 받았고 2017년도에 경매 진행된 거 보면 중간에 시공사가 두세 번 바뀐 겁니다. 결국은 내보내고 새로운 시공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시공자는요, 공사가 오랫동안 방치된 현장 있잖아요. 네? 지나가다 보면 방치되어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공사가 어이구 뭐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 전문 사기꾼들의 타켓이죠. 그러면 건축주 찾아간다니까요. 그러고 종합건설 회장님 명함을 줘요. 종합건설 회장님 명함을 준다고. 그런 사람들은 벤츠 S클래스 이건 아니고 저 에쿠스 현대에서 제일 비싼 차 타고 오더라고. 그리고 종합건설 회장님 명함을 주면서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 같아서 내가 들렸다. 얼마나 힘드시냐. 그 얘기에 그냥 눈물을 쏙 빼고 막 건축주는 막 하소연하고 왜냐면 종합건설 회장님이지. 큰 차 타고 오셨지. 능력 있는 것 같지. 막 키도 크고 잘생겼어. 또 목소리도 좋고. 원래 사기꾼들의 특징은 키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사기꾼들. 검색해보세요. 몇 달 전에 구속된 장애 주식 투자 이진인지 뭔지 하여튼 영화 배우처럼 생겼잖아. 그 친구도. 그죠? 키도 크고 완전히 탤런트처럼 생겼잖아요. 어쩜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구속된 자기가 토지 투자로 39세에 100억 벌었다고? 그런 책 보셨죠? 그거 한 13년 동안 팔아먹었더만. 걔도 얼마나 잘생겼어. 목소리도 기가 막히더라고. 이렇게 사기꾼들은요, 그런 오랫동안 방치된 현장을 타켓으로 삼아요. 가서, 아이고,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하면서 첫 번째 시공자를 엄청 욕하죠?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내가 마무리 공사 해주겠다고. 계약금만 주면 내가 나머지 다 외상으로 해주겠다고 하죠. 그래서 등기부 보니까 자기 친구한테 6천만 원을 꿨더라고요. 그거 꿔가지고 준 거죠. 그러면 이 사장이 마무리 공사 해줄 줄 알고. 근데요, 공사 타절된 현장 보면 두 번째 시공자는 첫 번째 시공자보다 더 사기꾼이고, 세 번째 시공자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양아치입니다. 계약금 그거에 목숨을 거는 거야. 딱 챙기려고. 그리고 공사하는 척 하다가 또 안 하죠. 또 안 합니다. 왜 공사를 안 하냐고 그러면 건축주가 공사비 안 주니까 안 하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참지 못한 건축주는 막 명도소송 제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소송 기록을 보니까 고등법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고등법원까지. 근데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싸우잖아요. 네? 법원에서. 누가 이겨요? 시공자가 이겨요. 건축주는 대부분 져요. 왜냐하면 말로 약속한 거하고 도급계약서하고는
틀리거든요. 도급계약서는 기성대로 지불한다고 써있지 외상공사라는 얘기는 전혀 안 써있어요. 판사님은요 도급계약서를 믿는 거지 건축주의 말 안 믿어요. 이것도 보니까 증인을 5명이나 신청했던데 증인 5명 신청해봤자 판사님 안 믿어요. 그냥 계약서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변호사나 판사님도 인공지능 로봇으로 80% 대체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객관적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그거를 느끼실 거예요. 내 말은 안 믿어줘. 그냥 계약서에 써있는 대로 판결을 하니까 결국은 1심에서 건축주는 전부 패소했더라고. 두 번째 시공자의 소송에서 나가라 했거든. 안 나가는 거지. 유치권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빨리 지나가 보면 5년 동안 엄청나게 속을 썩은 거죠. 근데 이런 자료들은요 저희 사이트에 다 있어요. 여기 닥터빌드를 검색하면 그 자료실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터 없다고 목맬 건 없습니다. 결국에는 날아갔는데 이 건축주는요 건축주는 건축비 대출 기간이 있어요. 6개월 공사? 6개월 공사? 그러면 뭐 8개월 이런 식으로 이 대출 기간이 지나버리면 연장하잖아요. 근데 대출을 몇 번 연장하면 저도 우리은행에서 2% 대출 받았었는데 그 대출 몇 번 연장하니까 19%까지 가더라고요. 19%. 그리고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대출을 연장할 때는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원금의 일부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얼마 전에 공정률이 99%더라고요. 공정률이 99%인데 서 있어. 1년 반 동안. 조경공사만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시공자와의 다툼 때문에 서 있는데 우리은행 대출 이자가 300만 원 나온대요. 300만 원. 근데 대출 금액 보니까 7억밖에 안 받았던데 300만 원씩이나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도 올라갔고 원금의 일부도 상환하나 봐요. 근데 이분이 건축주가 여자분인데 식당에 가서 일한대요. 월급 250만 원 받는데. 그래서 대출 이자 내기에 50만 원 부조가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을 날릴까 말까 고민 중이래요. 싹 날려버릴까 말까 고민 중이래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은행으로부터 독촉 우편물 엄청 오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 채권자 돈을 또 빌렸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공자가 얼마만 해주면 한 달 내로 준공 내준다고 하니까 교회 친구한테 빌리고 교회 친구의 친구한테 빌리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공사는 돈 달라고 유치권 행사하면서 내용증명과 소장을 보내고 하도급업자도 건축주한테 직접 소장을 날릴 수 있어요. 하도급업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도급업자는 건축주가 예컨대 설비 전기업체가 있다. 설비 전기업체한테 제발 좀 해달라고 한 거죠. 건축주가. 그러니까 믿고서 했는데 돈 안 준다고 사기로 고소합니다. 그 사람들은. 4대 보험 체납하죠. 지방세, 국세 체납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문짝에 부재정 우편물, 등기 우편부터 해가지고 법원 우편물 이런 것들이 뭐 송달됐다고 문짝에 엄청나게 붙어지잖아요. 근데 법원 우편물들은 집행법원이라고 써 있어요. 빨간 글씨로. 강제집행 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체국 우편물도 계속 붙는데 저는요 지금까지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등기 우편, 부재중 송달 뭐 이런 그 스티커. 그거 보면 기분 되게 나빠요. 저 같은 경우도 한 8년 동안 당하다 보니까 근데 그 집에서 애 키우고 살잖아. 그 애들이 그거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집 짓다가 전 재산 날리고 애들 승질까지 벌어지죠.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사실 그럴 수도 있느냐 또 아직도 그러시는데 정말로 그래요. 그리고 구속되는 건축주도 봤어요. 구속. 지금 우리은행의 토지 저당권인데 미중공 건물까지 일괄 경매 신청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경매로 날아가 버린 거고 그 다음에 구속이 돼. 왜 구속이 돼요? 지인들한테 또는 교회 친구한테도 몇 억씩 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한 푼도 안 줬잖아. 이거는 사기인 거 아시죠? 사기. 그리고 그 빌라였는데 공정률 90% 정도인 상태에서 지인들한테도 빌리고 교회 친구한테도 빌리고 근데 공사가 한 3년 4년 가니까 그 교회 친구의 친구가 목매가지고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난리 난 거지. 지가 괴롭혔으니까 자살한 거지. 어쨌거나. 그리고 전세를 몇 개 뺐어요. 전세를. 조금 있으면 중복 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행권에서 경매 집어넣으니까 돈 꿔줬던 지인의 친구 그리고 전세금 뗀 사람들 사기로 고소한 거죠. 결국은 건축주가 거기도 부인이었는데 교도소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집 좀 지어보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야 이거 겁나서 집 못 지겠네. 지어진 거 그냥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계시죠? 지어진 거 그냥 사는 게 속 편합니다. 그러면 왜 집 짓다가 이렇게 10년 늙는 거냐? 왜 이 집 짓다가 이 속을 썩는 거냐? 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대규모 사이즈 있는 건축 있잖아요. 아파트 1000세대를 짓는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꿔주잖아요. 그 1000세대 짓는 건축비를 뭐 분양도 하겠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래서 신탁관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한 시공관리, 그 다음에 공사대금의 흐름관리, 이행보증 등 각종의 이행보증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근데 아까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그거는 좀 이따 나오니까. 근데 소규모 건축 있잖아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빌라 이런 거. 이게요. 우리나라에서요. 1년에 30조 정도 사이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계청에 가보면 통계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단독, 다가구, 다세대 건축 면적이 나오거든요. 건축 면적. 그 건축 면적에다가 건축비 평당 400을 곱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30조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어마어마하게 공사를 해대는 거예요. 근데 30조 원 공사에 건축주들, 이 건축주들은 죽을 맛인 거죠. 왜냐하면 경험이 없거든요. 건축주들이. 그리고 건설업자는 뭡니까? 영세 건설업자입니다. 제대로 된 종합건설이잖아요. 제대로 된 종합건설들은요. 빌라 한 동 이런 거 안 져요. 어차피 공정 똑같고 장비 투입하는 거 그리고 관리 인력들이 소요되는데 빌라 한 동, 두 동 이런 거 안 해요. 안 한다고. 면허 대여는 할 수 있겠다. 면허 대여. 업자한테. 면허 대여는 해도
직접 시공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영세 건축업자와 경험 없는 건축주 간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규모 건축에 대해서 조언자가 있습니까? 조언자? 변호사님이 건축을 알아요? 사법시험 과목에 없어요. 없다고. 누가 아냐고.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조언자가 없다 보니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간혹 그런 말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보험 가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보험. 공사비 10억이다. 공사비 10억이다. 10억에 대한 보험 가입 가능할 것 같아요? 거의 어렵죠. 건설공제조합의 공제금. 아니 중개사고 났을 때도 강남에 아파트 전세금이 10억인데 중개사고가 난 거야. 소유자 아닌 자한테 지불을 한 거야. 10억 띄었네. 소유자 아닌 사람한테 지불하는 바람에. 아니 아파트 주인하고 토요일 날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전세 계약을. 계약금 1억 주고 잔금 9억을 주잖아요. 잔금 9억을 주는데 집주인이 결혼식 갔대. 집주인이 결혼식 갔대. 연락이 왔는데 결혼식 진행 중인가 보라고. 그래서 집주인의 부인 통장번호를 알려주는 거야. 집주인의 부인 통장번호를 알려줘서 거기다 입금한 거예요. 왜냐면 이삿짐차 와있지. 키 받아서 입주는 해야 되겠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주인의 부인이 아니라 중개업자 지애인 번호였어요. 지애인. 그래서 지애인하고 그거 들고 중국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집주인의 부인 통장, 부부 일심동체로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부부가 일심동체입니까? 남보다 못한 남이에요. 절대로 부인 통장에 뭐 입금하고 그러면 큰일 나요. 보통 옛날에는 다운 계약을 많이 했죠. 다운 계약. 뭐 재개발 재건축 단지 매수할 때 다운 계약을 많이 했잖아요. 다운 계약. 그 다음에 토지 살 때도 다운 많이 하시죠. 예전에. 그러면 다운 차익은 소유자 통장으로 꽂히면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현금으로 지불한다든지 아니면 소유자의 첫 통장으로 입금하는 거예요. 소유자의 첫 통장으로. 여러분도 재건축 아파트 사시면서 다운 차익은 소유자의 첫 통장으로 입금했잖아요. 아니면 조카 통장으로 입금하고. 그게 다 중개하시는 분의 애인 통장인 거 아세요? 저도 한 2번 당했거든요.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이론입니다. 그러면 중개사고가 났어. 9억 띄었어. 그러면 중개사무소에서는 1억 보장되죠. 1억. 예? 1억. 마찬가지로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증서를 받았다.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증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사비 10억이라면 1억 남짓 보장이 되는 거예요. 1억 남짓.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 이행 보증보험 증권이나 공제증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도급 금액의 1, 20%만 보장되는 것이 현실이다. 100% 보장된다고요? 100%? 그러면 종합건설에서는요. 종합건설에서는 자본금도 엄청 많아야 되고요. 그 자본금의 한 20%를 건설공제조합에 공탁 걸거든요. 그러면 한 2억 거는 게 아니라 몇십억을 갖다 공탁을 걸어야 돼요. 그런 사이즈 있는 종합건설이 우리 집 지어주겠어요? 결국에는 보험제도가 미비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건축주들은 뭐 무등록 개인업자와 계약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만 종합건설이야. 진짜는 종합건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냐고? 없잖아요.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명암만 종합건설 또는 그 종합건설 맞아요.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름을 쳐보니까 명함대로 그 건설회사가 나와. 그리고 사장님의 이름도 나와. 근데 공탁금이 압류됐잖아. 공탁금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됐다면 공제증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집 짓다가 10년 늙는 이유는 전문 조언자도 없고 부실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렇다고 법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보증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법제도나 보증제도가 완비되어 있다면 아마 건축비는 대거 상승합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쉬운 일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공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건축은요, 제가요, 지금은 제가 50대 중반 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제 나이를. 전 65년생이라는 것밖에 모르는데, 제가요, 처음에 그 강의로 먹고 민법 강의, 부동산 민법 강의만 일주일에 7일,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렇게 강의만 하고 다녔어요. 강의만. 눈 오고 비 오고 차가 막히면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강의하고 늦을까봐. 참 저도 사실은 어렵게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차가 막히는데 세워놓고 뛰어갈까 하다가 에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체력이 약해서 못 뛰어. 그렇게 살았는데 부업으로 경매 투자나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부업으로. 근데 지금은 부업과 주업이 바뀌었다고 했죠. 왜냐면 부동산 분야에서요, 가장 수익률이 높은 분야가 저는 건축으로 봐요. 건축으로 봐요. 그 수직계산표까지는 안 가지고 왔는데 금융지렛대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면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수익률이 높은 게 건축인데, 근데 왜 망해요? 금융지렛대를 이용하잖아요. 6개월이면 끝날 공사가 1년, 2년 걸리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금융이자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시공자가 한 2번 바뀌잖아요. 공사비가 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건축을 하잖아요. 진짜 위험관리 잘하면서 이만큼 수익률이 높은 게 없어요. 이만큼 수익률이 높은 게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 사이트에도 동영상으로 시간 날 때마다 그 이슈가 되는 것들 촬영해서 올리니까 무료로 심심할 때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유치권인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 많이 보셨죠? 지나가다가. 왜 유치권이 생길까? 왜 유치하는 거예요? 아니, 왜 유치하는 거지? 아니, 순진한 건축주가 돈을 안 줘요? 건축주가 사기꾼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공사비 100% 확보했다든지 아니면 시공자와 50% 외상공사를 했다든지 둘 중 아닙니까? 건축주가 사기치려고 건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공사비 100% 확보한 건축주는 돈을 주잖아요. 근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하도급업자까지 인건비, 자재비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외상공사를 약정하잖아요. 그럼 시공사가 돈을 안 주는 거지, 하도급업자들한테. 그래서 주요 발생 원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의 미지급입니다. 미지급. 그 건축주가 저고, 그죠? 건축주가 저고, 갑이고, 을이 시공사입니다. 을이 시공사.
그러면 시공사는 돈을 받아서 하도급 업체, 그죠? 병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병은 인건비나 자재비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근데 견적서를 보면요. 견적서. 시공사 한 세 가운데에서 견적서를 받아. 내가 집을 짓는데 시공사 한 세 가운데에서 견적서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요. 초기 견적이 비싼 경우가 많아요. 초기 견적. 초기 견적은 토목공사나 골조공사 있잖아요. 토목이나 골조가 5억 들어가는데 8억 막 이렇게. 그죠? 그러면 뒷공정이 싸게 돼 있어. 뒷공정이 내장공사 하는데 외벽이나 내장공사 하는데 3억 들어가는데 2억 1억 5천 이렇게 싸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초기 공정에서 견적서 보면 비싸. 근데 후기 공정은 되게 싸. 왜 그럴까요? 제가 좀 배웠어요. 그래서 골조업자한테 직부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골조 회사에 제가 직부를 합니다. 직부를 하면 병한테 직부를 했다고. 그럼 을은 병한테 리턴을 받아요. 리턴도 받고 돈도 꾸고 야 내가 너를 골조업자로 선정할 테니까 말이야. 또 같이 해먹은 친구들이거든. 내가 너를 골조업자로 선정할 테니까 말이야. 건축주가 돈 주면 말이야. 한 30%는 리턴해라. 알았어. 나한테 오다 주면 내 협조할게. 이렇게 초기 견적에서 오바 태운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초기 견적에서 오바 태워버리면 골조 쓴 다음에 공사 진행 못해요. 직불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사 대금이 상당히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뒷공정 극연적으로 할 것 같아 못해요. 추가 공사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이즈 있는 현장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마곡지구에 주차장 부지 공사비가 120억인데 그 120억 공사를 하다가 섰대요. 신탁회사에서 관토를 하는데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섰대요. 그래서 견적서를 가지고 우리 기술이사하고 검토하니까 초기 견적에 오바 태웠더라고요. 근데 신탁회사에서는 그런 거 간파해서 찍어냅니까? 못해요. 그럴 인력도 없고. 그러니까 초기에 다 빼먹은 거야. 초기에. 그러니까 중간에 쓴다니까요. 가만. 제가 그 기사도 있는데 여기 보면 뉴스. 땅콩집 신혼 꿈꿨는데 분양받고도 입주 못해 발동동. 요거 SBS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요거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요거 읽어보면요. 리턴 받은 겁니다. 리턴.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뒷공정에서 남은 공사비 가지고는 공사를 완수할 수 없으니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수분양자들한테 돈 더 달라고 하고 공사도 하자 있는 공사하고 그런 현장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 망한 데 많잖아요. 뭐 벽산건설도 망했고 뭐 하여튼 망한 건설회사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 임원 출신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임원 출신한테. 아니 아파트 1000세대 2000세대 짓는 현장에서도 초기 견적 오바 태워가지고 리턴 받냐고 그랬더니 리턴 못 받으면 직원들 월급을 못 준대. 그건 통상적인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뒷공정에서 위태로워지는 거죠. 소규모 건설 현장은요. 빌라 한 동, 두 동 짓는다. 에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니 공사비가 10억이라면 20% 달라고 그래요.
2억 3억을 달라고 그래요. 계약금으로. 아니 계약금이 왜 이렇게 비싸요? 왜 2억 3억 달라고 그래요? 계약금으로? 그러면 시공자는 뭐라고 그래요? 자재 계약을 미리 해야 된대. 그래야 싸대. 완전 100% 거짓말입니다. 10억 공사 중에 2억을 줬다고요? 그 돈은 지 돈이에요. 지 돈. 하도급 업체 세팅할 때는요. 2억 중에 3천만 원 쓰고 5천만 원 쓰고 세팅하고 1억 5천은 지 돈이야. 지 돈이라고. 나머지 직불한다고요? 그것도 뒷공정에서 쓰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초기 공정에서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 아니 뭐 하도업체 세팅할 때도 뭐 계약금 조금 주고 하라고 하지 20%나 들어가냐고요. 10억 중에 20% 주면 15%는 지 돈입니다. 쳐바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억 중에 1억만 주세요. 10%만. 그것도 공제증서와 교환으로. 공제증서 받고 1억을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중개사무실에서는 계약서 쓰시고 공제증서 받고 전세금 주잖아요. 그죠? 계약서 뒤에 공제증서 붙어 있잖아요. 그거 받고 계약금 주잖아요. 전세잔금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1억 주고 그 전에 공제증서 받고 1억을 줘야 돼요. 아이고 70대 노부부가 오셨는데 70대 노부부가 13억 공사인가 그런데 2억 5천을 줬대요. 계약금으로. 근데 2억 5천 받은 인간이 연락이 두절돼서 4개월 동안 찾고 다닌대요. 4개월 동안. 찾아 헤매고 다닌대. 근데 보니까 종합건설사 면허를 대여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건설사 찾아가니까 자기들 책임 아니라고 막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건설공제조합에 그 공제사고로 공제금 청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했더니 와 서울부중범이나 건설공제조합의 증서가 아니라 그 이상한 회사에 이상한 회사 무슨 나 처음 들어보는 그런 회사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더라고. 그러면 사고 났다고 보증서 가지고 청구하면 돈 줘요? 안 줘요. 3년 걸려 소송하려면. 결국에는 양보할 수밖에 없는데 왜요? 새로운 시공자로 교체하잖아요. 새로운 시공자로 교체하려면 최초 시공자의 인감을 첨부한 시공권 포기각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준공이나요. 구청에서 안 받아줘요. 시공자 교체 신고하잖아요. 시공자 교체 신고할 때 최초 시공자의 인감을 첨부한 시공권 포기각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시공자 교체 안 돼요. 왜냐하면 억울하게 시공권 박탈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감 첨부한 시공권 포기각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조합관을 찾아가서 시공권 포기각서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주지. 각서 쓰라고 하지. 그 2억 5천 포기하면 써줄게. 그러지. 이해되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200제곱미터 넘는 것들은 이제는 종합건설 시공 대상이잖아요. 다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증서 그거 하나만 받아야 돼요. 그것만 받고 줘야 돼요. 그리고 외상공사를 약정했는데 아까도 그 경매 나온 물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시공사가 내가 언제 외상 약정했냐고 하면서 유치하는 거죠. 그것도 유치. 그리고 도급계약서에는 외상공사 내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저희 현장도요. 저도 그 현장이 몇 개씩은 이제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항상. 제가 닥터빌드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건축 상담을 하잖아요. 많이 와서. 건축 상담을 하시면 이 땅 좀 어떻게 좀 건축을 하고 싶다. 어떤 방향으로 건축을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제가 딱 볼 때, 이거 괜찮은데, 이 지역? 들어보니까? 구호선도 언제 개통된다고 괜찮은데? 그럼 이쪽은 매물 나온 거 없어요? 그러면, 매물 하나 나와 있는 게 있대. 근데 저희가 수지를 돌려보니까 진짜 괜찮아. 그러면 저는 직접 투자해서 직영 현장으로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땅 보러 안 다녀도 여러분들이 다 갖다 줘. 그게 좋아, 우리는. 직영 현장. 근데, 아니, 우리는 기성구 평가해가지고 기성금을 지불하잖아요. 그죠? 지불하잖아요. 근데 얘가 오랫동안 거래를 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하도급 업체 직불 정도만 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덤프 기사 아저씨가 레미콘 아저씨가 구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자기 돈 못 받았다고. 시멘트 강도가 잘못됐다고. 시멘트 강도가 잘못됐다고 구청에 민원을 넣었어. 그렇게 되면요, 안전진단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안전진단하면 돈이 또 한참 들어가고요, 준공 시기가 늦어지고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400만 원 대납한다니까. 대납. 그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치권은 왜 생겨? 돈 못 받았으니까 생기는 거지. 유치권은 돈 못 받았으니까 생기는 거잖아. 근데 나는 공사비 100% 확보하고 가는데 유치권 행사한다니까요. 왜요? 리턴을 해줬는데, 시공사한테 리턴을 해줬는데 골조업자가 이 인간이 나중에 돈을 안 주네. 리턴에다가 대여까지 했거든. 그러면 얘들은 무대포로 현장 와서 유치권 행사하고요. 하도급업자가 참 돈 다 줬는데도. 그 다음에 인부들, 업자들, 레미콘 업자들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와서 유치권 행사하고요. 요즘은 중국인들이 많죠. 현장에 중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냥 현장에 와서 막걸리, 한국 막걸리 맛있다고 그냥 며칠 동안 마시고 있어요. 그냥 일종의 유치권이죠. 그래서 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기성평가를 해야 되겠죠. 기성평가. 3억 원어치 공사했니? 3억 원? 그러면 3천만 원 유보하고 2억 7천 주는 거야. 계약금 포함해서. 그리고 그 돈을 월말 결제라면 싹 다 불러야 돼요. 싹 다 불러야 돼. 일한 사람들. 그리고 CCTV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CCTV로. 우리 현장 건너편 집 있잖아요. 어차피 민원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공사 좀 하겠습니다. 하고 갈비짝 사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거 할 때 봉투에다가 10만 원 더 넣어가지고 주면서 여기다 CCTV 좀 달게요. 안전사고 때문에. 건물이 훼손되지 않게 실리콘으로 박아서 CCTV 잘게요. 그러면 4면 중에 2면은 양해를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CCTV를 달아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요, 집 짓는 거 엄청난 큰 사업입니다. 나는 건설업자한테 맡겨놓으면 다 한 줄 아세요? 일생일대 큰 사업인데 항상 관리를 해야지. 항상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인데. 그러면 출입 인력 명단을요, CCTV로 찍혀야 돼. 걔네들은 출입할 때 이 CCTV 보고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도고 계약할 때 그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걔가 누군지 신분증 카피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현장 소장한테. 안 그러면 돈 안 준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월말에 쌍모여 해가지고 한 방에 다 직불을 끝내야 돼요. 인건비까지. 큰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유치권 발생은 불가능하겠죠. 돈 다 주니까. 그 다음에 시공을 하다 보면 특히 누가 많이 그러냐면 골조업자가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리턴 했는데 못 받았다고. 그리고 전기업자, 전기 설비업자가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오다를 받아서 계약한 다음에 공사 진행합니다. 공사 진행하면서 유치권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시공자가 돈 안 줄 것 같대.
그러니까 직불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전기업자는 유치권 행사하기가 되게 편해요. 전기 다 끊어놓거든요. 그럼 깜깜해서 다른 공정도 공사를 못해요. 겨울에는 여름에는 겨울에는 더더군다나 덥고 추운데 공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업 철배업체들은 상당수의 업체들이 유치권 행사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직불 계약서 들고 오죠. 건축주한테 도장 찍으래. 건축주한테. 인감첨부해서 도장 찍으래. 어떤 업자들은 공중사무실 가서 공증받자고 그래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워놓고 건축주는 타들어가는 거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증도 서주고 막 그래요. 제발 공사 좀 해달라고 내가 챙겨줄 테니까. 근데 뜻대로 공사가 됩니까? 외장 공사할 때 돌업자가 연장 놓고 갚버렸어. 돈 받는 게 불투명하다고.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계속. 그러면 가압류 들어옵니다. 가압류. 나중에는. 천장 오랫동안 세워놓잖아요. 그럼 가압류 들어옵니다. 이 가압류 딱지는 우리 집에 붙어있던 건데 제가 현장이 몇 개 되다 보니까 대리인한테 인감도장을 준 거죠. 근데 이 대리인이 막 찍어버린 거예요. 여기저기. 공중도 서주고. 그러다 보니까 준공이 좀 늦어지고 자기들이 돈 받는 시기가 늦어지니까 바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법적으로 엄청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가압류 발생의 원인은요. 압류, 가압류의 원인은 그 하도급업체 직불계약 써줬다. 그거 들고 압류, 가압류를 치고요. 그 다음에 중간 타결할 때 1억 더 줘. 그럼 나갈게. 하고 약정서를 써주잖아요. 6개월 뒤에 줄게. 한 달이면 준공 끝내준대.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줄게 하고 써줬는데 못 주게 되니까 공사는 계속 서 있고 이 사람들이 압류, 가압류를 칩니다. 이 퇴거한 시공자가. 그 다음에 퇴거한 시공자들은요. 그 채권을 다른 데 양도해요. 딴 데다가. 자기가 뭐 1억 받을 채권이 있잖아요. 그 쪼개가지고 2천만 원씩 쪼개가지고 5명한테 양도해요. 채권 양도. 이 동산의 소유권만 양도하는 게 아니라 채권도 양도할 수 있거든요. 쪼개 양도해가지고 2천만 원씩 양도한 거예요. 1억짜리 채권을. 5명이 가압류 들어오는데 정신없더라고. 토지에.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요. 그 다음에 수분양자. 최근에도 양평, 경기도 광주, 이 전원주택 같은 게 요즘 분양이 잘 되대요. 이상하게.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그 전원주택 단지를 뭐 분양도 하고 있지만 좀 위치 좋은 데다가 개발을 해서 정말 명품 마을을 한번 만들고 싶은 그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각종 첨단 시스템이 갖춘 전원주택 마을을 만들고 싶은데 정말로 분양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요, 최근에도요, 그 경기도 광주, 양평, 세종시 한 달 만에 완판 끝났어. 세종시는 빌라단지였어요. 빌라단지. 한 달 만에 완판 싹 팔았어요. 근데 망했어요. 아니 한 달 만에 완판을 했는데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을까? 공사가 늦어진 거야. 공사가. 그러면 수분양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참는 것도 한두 달이지.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수분양자들이 도급계약 해지하면서 계약서 있잖아요. 토지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미중공 건물 대이등기 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미중공 건물의 각 호수마다 다 가압류 쳐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계약금 2배 내나 하는데 건축주는 돈이 없는데
공사업자는 추가 공사비 요구하면서 서 있는데 왜 추가 공사비 요구하면서 서 있어요? 초기에 오바 태워가지고 띵겨 먹었거든. 그러니까 후기 공정에서 서 있는 거예요. 결국은 피해자는 누구예요? 건축주와 수분양자죠. 최종적인 피해자는 건축주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압류를 막으려면 한 방에 막을 수 있는데 어떠한 가압류로부터 한 방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5분만 쉬었다 할게요.